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엊그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업 민사송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원래 절차법이 여러분 실제법 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적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수업 쭉 나가면 되게 힘드실 거니까 일단 대략 우리가 20일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리고 끝나서 사례 강의라든지 기초 GS 그러니까 동차반 합격하고 나서 올해 꼭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해 시험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얘기 좀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름이 최영덕입니다. 최영덕이고 그 민사송법만 지금 한 학교에서 주로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주로 논문하고 이런 걸 주로 했었습니다. 원래 교수 채용을 되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매우 비정치적인 사람이 매우 정치적인 그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쓸데없는 얘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민사송법에 관한 한, 여튼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논문은 아마 특허 건에 있어서 공동 소유에 관한 법률 관계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서 보면 특허권에서의 공동 소유에 관한 법률 관계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이제 특허법하고 상표법에서의 그 공동소송 문제 해가지고 이걸 필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고유필서 공동, 아니면 유사필서 공동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송을 할 거냐 해가지고 요게 제가 2006년, 5년도에 제가 썼어요. 근데 그 전에는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고 아마 이게 되게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제 거를 가지고 그 인용하는 논문도 꽤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왜 요새는 또 이런 거 저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게 워낙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특허권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는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주관식에도 매우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소송의 유형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주로 다뤄가지고 논문을 썼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 피해 구제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사 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가지고 근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민사 소송법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뭐 학교 강의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자랑할 게 못 돼요. 학교 강의라는 것 자체가 오래 하면 할수록 폐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면 아마 제 생각인데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 3시간까지 했던 적이 없어요. 보통 3시간 수업을 하면 2시간 안에 끝내줘야 그 다음에 수강생이 더 늘어나거나 인기 강사가 되는 이런 그리고 휴강을 꼭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강의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역삼동의 변리사 시험을 전문적으로 해오기 시작한 게 6년째입니다. 6년째, 2018년도부터 왔으니까 이제 6년째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일단 대놓고 말씀드리는 어떤 치적이라고 합니다. 수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고 나서 2021년도인가 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한 수험생 중에 아마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법률 저널인가 보시면 그 박정우 변리사라고 그의 수석하신 그 변리사가 있고 그 변리사가 저를 매우 높게 평가해줘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어떤 불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여러분이 나쁜 거지 제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다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보시면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랑하려니까 제 얼굴이 지금 매우 좀 빨개지고 있는데 여튼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동차반 있잖아요. 그죠? 동차 합격을 전제로 하고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올해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 그래야 올해 행여 불합격 하더라도 내년에 가망성이 있어요. 제시됐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거의 50%도 안 돼요. 대개 합격은 제시나 삼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제시들이 그렇다고 다 합격하느냐. 거의 그 중에 또 2분의 1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2분의 1이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제시에 합격하려면 오히려 동차 때 어느 정도의 완벽한 실력이거나 혹은 아깝게 떨어졌다 해야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내년을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후에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생길 거다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해야 올해 행여 합격할 수도 있고요. 행여라는 말은 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한번 더 채워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냥 대충 한번 들어보고 내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에 따라서 이제 강의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본 강의를 20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왜 20회로 잡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강의는 보통 한 30회 좀 잡아요. 그리고 많은 강의는 40회까지 강의를 잡고 그리고 보통 한 몇 강 정도 하냐면 100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 전후에서 저는 총 합해서 60강을 합니다. 곱하기 3을 해가지고 60강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냐면 이건 민사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에는 소송법하고 집행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집행법 얘기하겠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법에서의 의미, 이 절차라는 의미에서의 그 의미는 흐름이라는 거죠. 절차라는 건 흐름이고 이게 또 다른 말이 형식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절차라고 하는 건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형식이 있느냐, 어떤 흐름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형식 안에 뭔가 실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라는 거는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일단 흐름이라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앞에 건 다 까먹고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이런 형식과 절차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법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혹은 두 번 하면 할수록 계속 그 형식은 완벽하게 자기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깊게 오래 보는 것보다 짧게 자주 보는 게 훨씬 실력을 증가시키는 어떤 지름길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끼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앞에 건 다 까먹어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러나 20회 이하를 한다는 건 또 부실하다라고 하는, 저는 더 짧게 하고 싶어요. 한 15번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부실하다는 어떤 이미지를 줄까봐 이렇게 이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27일부터 하는데 3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요 날이나 요 전날을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걸 붙들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심리게임이잖아요. 한 1년, 2년 정도 공부해오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 심리게임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심리게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것들, 합격자 발표를 마주하고 나서 요때까지는 자기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뭐 메리트들이 있지만 3월 27일 날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래도 난 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수험생도 있었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미 이때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저는 적극 들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안에는 끝내줘야 돼요. 요 안에는 끝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례 강의가 요 주에 시작하지 않고 바로 4월 1일부터. 왜냐하면 절차와 형식이니까 이 절차와 형식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이 적용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때 제가 형식과 흐름 진도를 20일 동안 빼는 거를 요때 또 한 번 뺍니다. 근데 요때는 10일 동안 빼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절차와 형식 흐름을 한번 보고 요때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연습까지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번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내일 또 하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매일 점검이라고 해요. 매일 점검. 매일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매일 나갑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연습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따 수업 끝날 때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하면서 그 전날 거를 한번 또 정리해 줍니다. 지금 요 매일 점검이라는 걸 하면서 또 전날 하는 걸 또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강의를 여기서 두 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하기 때문에 사례 강의 끝날 때까지는 최소 3번 합니다. 최소 3번을 같은 내용의 의미를 약간 버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형식을 3번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 혼자 여기서 열심히 떠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잘 떠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없지만 저 혼자 엄청 재밌게 얘기 잘해요. 어차피 내가 재밌으면 되니까 안 웃으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웃으면 제가 무안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 혼자 아주 잘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4월 12일인가가 끝나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라냐면 기초 GS라고 그래가지고 요때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연습을 이제 할 겁니다. 요때는 대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이제 또 한 주가 지납니다. 또 지나가지고 4월 18일인가부터 해봐요. 아마 제가 엊그제 종합반 설명할 때 제가 아마 팜플릿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또 텀을 둬요. 또 약간의 텀을 둬가지고 바로 다음 날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4, 5일 쉬었다가 이제 할 건데 요때 60분을 여러분들 서술하고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에는 60분 동안 서술할 때 이 문제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이 해석에 대한 답안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똑같은 3교시인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써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문제는 매우 엄선이 되어 있어요. 수준에 맞아야 되지만 또 가능성 있는 문제를 제가 또 이제 엄선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때부터 진검성문인데요. 일단 이때부터 이제 쭉 나간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하면서부터 기초 GS 본 거를 일일이. 그래서 이때 10명으로 제한합니다. 10명으로 제한하는데 아까 출석부 보니까 14명, 15명인데 아마 이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거의 제가 작년도 보면 20명 넘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작년은 그래서 올해부터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명 이상은 안 받아줘요. 한 반에. 왜냐면 한 명을 붙들고 10분을 얘기해도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10명으로 제한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을 따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거 작년 제시반 했는데 제시반 학생들이 더 들어왔어요. 올해 제가 12월 달부터 12월 오전, 오후반. 근데 1월 오전, 오후반, 2월 달 안 하고. 그래서 4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게 써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들어오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 지금, 우리 최병립이라고 우리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제시하시는 분이거든요. 제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산 증인이에요. 조금 촬영하시다가, 좀 친해지면 다 물어보세요. 제 말이 여기 거짓이 있나?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요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걸 이제, 여튼, 좀 내가 울 수도 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때는 이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실전 GS 동차반입니다. 이거 다 지금 동차반 하는 거 지금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전 GS는 또 2시간 120분 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3교시 수업인데 요때 기초 GS만큼 첨삭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요때는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고 인원 제한은 근데 거의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요때 기초 GS 문제하고 실전 GS 문제는 완전히 올해 시험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는 좀 더 이제 제가 들어가면 하겠지만 이거는 통계를 냅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시험 문제를 통계를 내가지고 올해 나올 문제들을 거의 추려요. 이게 지금 5년째, 그러니까 6년 됐고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째 이 얘기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4년 전에서 5년 전에도 야 이것만 봐라. 거기에서 거의 나올 것이다. 3년 전, 2년 전, 1년 전, 작년까지 내가 여기를 다 봐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나올 거니까 최소한 잘 모르면 외워서라도 가라.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라. 안 하면 내가 또 가끔 얘기하자면 만약에 여기서 60%에서 70%가 안 나오면 내 손목 걸겠다. 뭐 이런 얘기. 도끼 아직 갖다 놔요. 도끼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작년에도 저하고 끝까지 같이 한 수험생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이 없어요. 내 기초 GS나 실전, 특히 동차반 같은 경우는 거의 엄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사하거나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안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시험 보는 날까지도 많이 본 문제인데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또 얘기하자면 내가 5년 전에도 얘기했고 6년 전인 오늘도 얘기한다고 하면서 아마 그때 가면 또 얘기할 건데 일단은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점이니까 일단 그래서 앞으로 6월 중순까지는 이 커리큘럼들을 쭉 나갈 것이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5년째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고 5년째 제가 이것이 그때쯤 되면 몇 명 대가 되는 거, 너 떨어지면 내가 광사 때려쳐. 이렇게 작년에 됐고.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아직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고 있고. 예, 여튼. 이 정도면, 제가 한번 해보죠. 안 되면 내가 환불할게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 말에 거짓말이면 환불은. 이 멘트는 여러분 혹시 종합반들 있으니까 내 작년 강의, 재작년 강의 우리 별리사스쿨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멘트가 똑같아요. 만약에 작년에 안 그렇고 재작년에 안 그랬으면 이 멘트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거의 항상 이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고 제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되지도 않는 제가 논문 자랑하고 수업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하냐면 의심하실까 봐 그래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우리 촬영하신 우리 최병님, 저분이 이제, 지금, 촬영을 지난 12월 달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분이 산 증인입니다. 저분이 산 증인이니까 나중에 친해지면 내 말 중에 거짓말이 있냐 한번 꼭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기본 강의 20회, 그 다음에, 사례 연습 10회. 그리고 기초 연습할 때도 다시 한번 이 형식 절차를 또 한번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까 3번이고 여기까지가 4번 합니다. 기초 GS까지 하면 4번을 같은 내용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거는 제가 로스쿨에 있을 때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 이 쟁점 정리한 거는 로스쿨 할 때 지금 유수빈 판사라고 그 당시에 제 수업을 정리했던 분이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어디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태블릿만 여러분 제가 카페나 올리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황담비 양이 정리해놨던 거예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판은 아까 조금 전에 그 쟁점 정리 한글판도
제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제 카페가 그 탁마빈사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입을 해주시면 바로 제가 좀 가입 바로 이제 승인하면, 여기 들어가면 탁마빈사송 카페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요거 한글판이 있어요. 그, 우리 지금 정리해주는 요 한글판이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에다가 옮겨서, 근데 지금 하나도 없네. 전에 보면은 막 노트북 가지고 거기다 막 쓰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만큼 요 전자기기랑 안 친하신가 봐. 요새는 거의 다 그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를 만드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한글판 올려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책을 만드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저 아까 일찍 오신 학생처럼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단권화를 만드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분명한 거는 내 책을 하나 만들고 가시는 게 좋다. 내가 정리한 걸 만드는 게 좋다.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이슈 책을 베낀 책들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앞에다가 이제 기본 쟁점 정리를 제가 설명하면서 교과서적인 문제를 이제 계속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한 3개월 정도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나갈 거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거짓말 돈 내놔 이런 수험생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한 번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시고. 대신, 나왔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그 얘기 또 하지 맙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왜 동차반들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거를 사례 문제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다는 게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가능했고요. 작년에 18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간에 빠져나가요. 보통 근데 저랑 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빠져나갔죠. 2~3명밖에 안 빠져. 그래서 작년에 16명인가 17명까지 끝까지 남았어요. 거기서 내가 2명이죠. 2명. 둘 다 여학생입니다. 남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여튼 그 학생은 이제 여튼 그렇다고 치고 2명은 제가 답안지를 보고 나서 이제 기초 GS쯤 끝날 때쯤 제가 얘기할 건데 야 니네들 떨어지면 내가 강사 그만둬 이런 수험생이 나와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객관식 같은 경우하고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객관식은 운이 작용해요. 확률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데 주관식 서술형은 절대 그게 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거의 안정적으로 자기 지식을 이렇게 서술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절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쓸 정도가 되면 막상 시험에 들어가서 몇 등 정도가 나올 거냐를 이제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에 너가 떨어지면 너는 나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 있는 올라가 있는 강사들 중에는 이정현 변리사라고 있어요. 이정현 변리사. 지금 상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현 변리사가 있었는데 이정현 변리사가 제가 처음에 우리 변리사 스쿨 와가지고 내가 저한테 처음 GS를 딱 하고서 좀 몇 번 하고 나서 이정현 변리사한테 내가 너 떨어지면 나도 관둘 거야 뭐 이렇게 했고 몇몇 있어요. 몇몇 있고 있습니다. 여튼 한성민 변리사도 아마 그런 축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억에 여튼 다른 하고 넘어간 수험생들도 저기 변리사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이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겨서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여튼 제가 무조건 장담하겠다. 그러니까 요 안에만 드시면 됩니다. 2명이 아니라 제가 보고서 너랑 나랑 같이 공동 운명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까지 얘기할게요. 박소영 변리사하고 그다음 홍유연 변리사가 있어요. 전부 다 동차입니다.
근데 홍의원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있잖아요. 답안지가 거의 천부적이에요. 이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초지에서 들어와서 한 두세 번 보고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냐. 답안지 쓰는 거 어디서 배웠냐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사례집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이 사례집이 지금 여러분 4월 1일 날 사례 강의가 나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판이 또 나옵니다. 혹시 사실 분들은 그때 가서 사시고, 그 전에 내가 사례집, 기존에 있던 사례집 가지고 이제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례집을 보고서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홍의원 변리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천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답안지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신일에 있는 답안지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합격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진 않았고,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네가 가진 점수 혹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다.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계속 어떤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박소영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쓰는 거 보자마자 얘는 그냥 운명 공동체였어요. 운명 공동체. 아마 이 수험생이 불합격했으면 아마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튼 홍의원 변리사 같은 경우 그 답안지 영향이 어디냐면 그게 쓰이더라고. 아마 우리 변리사 스쿨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원래 이런 거 읽기 싫거든요. 읽어봤는데 홍의원 변리사가 상표하고 그 다음에 특허가 있는데 이 상표 특허를 거의 민소법 답안지 쓰듯이 썼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표는 59점을 맞았어요. 거의 원래 민사소송법에서 59점을 맞을 거를 상표에서 59점 맞아가셔가지고 아마 합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 자체도, 수험생이 아니죠. 변리사. 그리고 제가 이 홍변리사를 제가 칭찬한 이유가 이게 재학 중 합격이에요. 그리고 서울과 아니라 저기인데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난 졸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자니 아직 재학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더 잘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대학원 졸업하고 막 이러면 이제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네가 무슨 막 이랬을 텐데 오히려 재학 중 다니니까 아마 말을 잘 들었지 않았을까. 하여튼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민소법은 51점 얼마인가 52점인가를 받고 상표가 있는데, 여튼 유연이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거의 제가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튼 그랬다. 이 박소영 변리사는 그냥 자체가 내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 같이 하겠죠. 이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주 거의 운명을 같이 하자라고 하고 한번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마 우리 종합반 수험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강의 가서 보세요. 뒤에 작년 강의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대략 한 20-30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해 나갈 것이고, 제 강의를 끝까지 믿고 나가시라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또 실증을 안 보여주시거나 혹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실까봐. 의심은 있잖아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방식이랄까요? 어떤 양식을 결정하는 거지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날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자신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잘난 체 하는 것 할까봐 원래 안 했어요. 아직 학원밥을 덜 먹어서 그렇다라고 원장님이나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신뢰감을 안 주다 보니까 오히려 수강생들이 스스로가 의심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엄청 자랑하는 겁니다. 엄청 자랑하는 거고, 저랑 같이 해서 수석도 나오고요. 동차도 매년 나왔어요. 지금 변리사 스쿨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더 자신감을 가지면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고 충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대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쪽 저쪽 여기에서 일타가 누군지 누가 잘 나가는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다시 또 1년을 공부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칼을 겨누시든 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 뭐 욕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쭉 해 나가면서 이제 할 거고요. 책은 지금 원래 제가 우리 원고를 넘긴 건 지난주 화요일 날 넘겼어요. 출판을 하면 보통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니까 밤에 쭉 해가지고 금요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28일 오후인가 29일 오전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제가 최대 원래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일단 나눠드렸고 아마 28일 날 오후에 나오니까 그때 힘들고 29일 날 때는 아마 책이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요 판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원래 제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렇게 태블릿에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태블릿이 안 되고 그래서 노트북에다 일단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PDF 파일을 중심으로 보면서 근데 원래 제가 판서 강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또 판서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태블릿이면 제가 태블릿에다 미러링 해가지고 다 원래 하는 방식을 원래 좀 요새는 그래도 나름 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건 이거고기다 혼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제가 미러링 하면서 이렇게 좀 태블릿에다 했는데 지금 마침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할 거다 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한번 늦게 오신 분들 얘기하면 탕마 민사송법이라고 하는 다음 네이버 카페 다음이 하고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PDF하고 한글판이 있고요. 그 밑에 한 30개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모두 다 여러분 수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다운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서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요 기본서를 무조건 읽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만 복습하고 예습이 있는데 복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습은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예습을 어떻게 두 번씩 해요? 예습은 오로지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하더라고요. 선행학습, 선행수업이 수업을 망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제 아들들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원래 초등학교 되면 중학교까지 선행시키고 중학교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선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어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습이 복습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10배, 5배 이상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충 이제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는 어느 정도 나가겠지. 그럼 처음 읽으면 모르잖아요. 몰라도 대충 읽고 그리고 지나가면 그리고 들어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형식이고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복하면 할수록 좋아요. 실제법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자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더 많아져요. 여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을 찾아갈 때, 예를 들어 여기서 경복궁까지 가는 거를 말로 해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무조건 잘 알듯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미리 예습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복습을 시켜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오시면 요거 내가 이따가 이제 끝날 때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매일 점검, 매일 나갑니다. 매일 점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탕마 매일 점검 해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줄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탕마 매점. 제가 이렇게 탕마 매점 해놓고 저 혼자 한 20분 동안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와, 이렇게 이름이 딱 탕마 매점 뭔가 음식점 같잖아요. 그죠? 제가 혼자 이름을 적어놓고 이 정도 네이밍이면 정말 잘 졌다. 지금 얼굴 지금 여러분들 비웃고 있는데 정말 잘 쳤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점 1, 2 해가지고 앞으로 20개를 계속 할 거예요. 20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이제 요거를 하면서 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이틀 정도 하시면 내가 수업을 몇 번 정도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그러는 것들은 혹시 뭐 방해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럴 수 있는데 정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고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단톡방 하나 마련하면 거기다가 이제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피곤하잖아요. 그죠? 2시부터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 졸리는데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업하면서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졸지 마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가장 인간을 통제하는 두 가지가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를 통제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잠을 통제하거나 먹을 걸 통제해요? 먹고 싶으면 드세요. 그리고 졸리면 언제든지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차라리 한 10분, 20분 그냥 푹 자다가 일어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건 정말로, 가끔 수험생들 중에 내가 졸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싫어한다고 할까봐, 그리고 또 늙은 교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다니다 보면 늙은 교수들이 왜 자냐고. 우죽하면 자겠어요. 그죠? 지들이 강의를 못하니까 자는 거지. 재미있으면 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첫날 이 똑같은 멘트를 졸리면 자라. 쓸데없이 잠을,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졸리는 눈꺼풀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우죽하면 저는 쿠션을 하나씩 갖고 다니기 바랍니다. 쿠션을 갖고 다녀서 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잘 수 있도록. 예. 여튼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 이런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졸면 강사가 혹은 교수가 힘들까봐, 눈치 보일까봐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는 없으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탁마 민사송법이 있는데, 탁마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요 앞에 한자가 보면 갈마자입니다. 갈고 닦는다 뭐 이런 뜻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탁마 민사송법이라고 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책을 제가 4번째 쓰는 거거든요. 이제 실체법, 민법도 이제 쓰고 민사송법도 3번째 썼는데 2번째 다 망했어요. 한 번은 초록 민사송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책을 썼는데 그때 초록 민사송법 개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강 민사송법이라고 썼어요. 또 망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와이프가 장명소를 갔어요. 장명소를 가가지고 장명소 가면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건 아니고, 장명소를 갔더니 3개의 이름을 줬대요. 저의 사주팔자 오행하고 맞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사면, 하나는 탁마. 요 3개 중에 하나라면은 책이 잘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 미쳤냐? 그래서 미쳤냐? 이거하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막상 또 이렇게 해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화이트는 내가 먼저 화이트야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면하고 탁마 중에 어느 게 좋을까 내가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탁마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앞에서 보면 이게 원래 이 사자성어 중에 절차탁마라고 있어요. 절차탁마. 그래가지고 이 절차도 우리가 얘기한 마디 절차 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똑같아요. 이 탁마라고 하는 건 갈고 닦는다는 의미인데, 절차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탁마 민사송법에 그래서 탁마 민사송법이니까 혹시나 그래서 앞으로는 안 바뀔 건데, 장명소는 아마 내가 볼 때 망할 것 같아요. 올해도 내가 망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다. 이런 정도. 그래서 하고 뒤에 이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머릿말이 있어요. 그죠?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을 여러분이 안 읽어보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계속 수험적으로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어떤 법과대학이라든지 로스쿨, 그리고 제가 우리 변리사학원, 그리고 또 변호사학원에서 했던 어떤 걸 바탕으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작년 판례까지 2023년도 판례까지 거의 수용을 하려고 올해 책을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시겠지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2페이지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민사소송법의 체계해가지고 이제 요것과 연관돼서 이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냐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물론 저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책을 써보니까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거고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읽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책에 몇 페이지 뭐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쭉 나갈 거고 요 책대로 설명할 겁니다. 책대로 설명할 거고 아까 황담비 양의 요 담비의 박스 정리라든지 여기 쟁점 노트도 제가 원래 수업대로 쭉 나가던 걸 정리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본서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죠. 그죠? 이거를 안 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기본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편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학원 강사들의 책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론하고 판례를 하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어떤 책들, 그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 다 이론 판례를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험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좋아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고 나면 되게 좋은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론, 구제하자면 지식이라는 거, 흐름이라는 거, 형식이라는 것과 이 형식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를 다시 또 판례를 통해서 정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막 이론하고 판례를 한꺼번에 여러분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소화가 안 돼서 나중에 한 3개월, 4월, 5월쯤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을 어떻게 했냐면 판례는 자 밑으로 끄집어 내렸어요. 그래서 각주 판례가 처음 없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각주 판례가 엄청 많아집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각주 판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어디는 각주 판례가 없는데 어디는 각주 판례가 거의 막 반을 차지하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론과 판례를 같이 설명하는 어떤 책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금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판례를 완전히 구분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어차피 한 번 볼 게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4번 정도는 봐야 돼요. 최소. 그러면 처음에 이론, 흐름, 절차, 영식을 알아두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차피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한 3번 정도는 아마 같이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요 판례 군이 형성되고 판례가 왜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여기 쟁점 정리 중에서도 꼭 필요한 판례들은 아주 최소한의 판례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요거는 원래 그 유 판사가 했던 거에 내가 정말 이 판례만은 알아둬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고 원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판례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해서 답안지를 쓰느냐가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일단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이해를 어떤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수험 방법을 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판례 또 한번 보시고 세 번째부터는 판례만 보셔도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판례만 봐도 이 판례가 민사소송법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가 들어올 때 그때면 시험 봐도 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 봐도 소용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가 돼야만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그리고 합격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되면 30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300등 1200명 중에 300등 안에 들으려면 이 정도 어떤 판례를 봤는데 이 판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 흐름, 절차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판례가 나왔다 라고 하는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 300등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 300등 안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 특,
상, 민 해가지고 210등, 그러니까 2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200등에 있는 동차 점수생들이 10명이냐, 8명이냐, 15명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원래 200등만 뽑아요. 그러니까 200등의 동차점자들이 소수점까지 다 똑같아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뽑아야지. 그게 10명이에요, 10명. 그래서 210등이 보통 나오는데 어떤 때 208명 뽑힐 때 있고, 어떤 때 214명 뽑힐 때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특허, 상표, 민법 합해가지고 200등이 되니까 평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최하가 300등. 어느 것 중에 하나 300등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차반들이 여기서 1등, 1등, 1등은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1등이 나와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동차에서 그러니까 1차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맥시멈 해봤자 특허하고 상표에서 100등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완벽하겠다면. 근데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에서 300등까지면 더하기 빼기가 200등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300등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 되냐, 판례만 봐도 절차와 형식에서 이게 어떤 판례의 절차의 형식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떠올라야 그 집단, 1200명 집단에서 민사소송법 실력이 300등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나와야만 그 다음부터 답안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300등 이상에서 200등, 100등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300등이 이상이 되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도가 돼야 되고, 그 정도가 되려면 굳이 얘기하자면 서너 번 정도의 기본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판례의 어떤 의미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해야만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매일 점검하면서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판례예요. 판례가 어떤 판례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내일 좀 하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태블릿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이게 왜 또 약하죠?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법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에 이제 대개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와 상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되게 기본적으로 민법을 전제로 할 건데, 민법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소유등.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때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건 어디까지 하냐면,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애를 우리가 매수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지급할 이 사람 우리가 매도인이라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대금은 다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너 왜 대금을 다 줬는데 소유권을 안 주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라고 청구를 했는데 갑이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일단 집에 쳐들어가요. 바로 죽여놔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국가의 등기 업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얘를 반 죽여놔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히 등기처럼 법률적으로 어떤 물권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가서 반 죽여놔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뭘 통해서만? 국가로부터 얘가 권리자, 그리고 을의 어떤 권리 이전의 의사를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받아내야만 등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갑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갑이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얘 국가에다가.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봤죠? 사법권은 국가에다가 얘가 있잖아요. 나한테 등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을은 여기서 국가에다가 또 얘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안 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대금 못 받았다. 돈 준다고 그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서로 간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혹은 애당초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뭔가 을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둘이 싸우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 가정이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보고, 야 돈도 다 주고 다 줬는데 네가 안 줬네, 줘라 라고
국가가 확인해주고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령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 이거는 마찬가지,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고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어떤 관계, 이걸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이 실체법에서 생기는 문제와 이 실체법을 진정한 권리자가 있는지 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이행하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걸 함부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어떤 사법 절차. 이거 우리가 사법 절차라고 합니다. 사법이 있고, 나중에 하다 보면 개인사자가 사법인데, 요 국가의 다스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주고 이행해줘야 될 어떠한 절차를, 왜냐면 국가니까 이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법이에요. 그 절차법 중에 소송법과 집행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집행법과 소송법 중에 우리는 지금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소송법만 합니다. 소송법만. 요것만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 이 소송법 중에 무슨 소송?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을 뭐라고 그래요? 사법 관계라고 이미 배웠죠. 그죠? 여러분 민법할 때 개인과 개인이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걸 이행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주고 이행해주도록 제3위 어떤 공정한 기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래야만 국가가 안정이 되죠. 만약 이런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뺏어오고. 그럼 뭐요? 만인이 만인된 투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법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우리는 할 필요는 없고, 예, 일단 이러한 국가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사법 구제를 인정해줄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 중에 무슨 민사, 개인과 개인의 권리관계, 사법관계에 대한 소송법이 필요하겠죠. 물론 소송법 중엔 조금 더 보면 알겠죠. 어떤 소송법들이 있죠. 지금 행정소송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특허권은 또 특허권에 관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특허소송. 원래 특허소송은 원래 민사소송인데 이 특허권에서 생기는 실체법적인 문제 때문에 뭐가 또 생겨요? 특허에 관한 이심 범위를 따로 하자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 특허법이 따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 소송법의 기본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소송법의 원초가 어디냐면 민사소송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국가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집단이 국가라고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모든 소송법의 기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해가지고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이게 법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사법권이고, 그 의미의 그 사법권의 행사기관을 뭐라 하냐면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원 중에 이 법원 안에 민사, 형사, 뭐 가사 뭐 쭉 있는데 그것들 중에 뭘 하는 거예요? 민법 혹은 민사 관계에 있는 절차법 중에 민사소송법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고, 이것이 모든 소송법의 기본이고 이걸 기본적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관들이 쭉 뭐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통상의 재판기관은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심 법원을 지방법원, 2심 법원을 고등법원, 3심 법원을 대법원인데, 앞으로 오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제 뭐 오늘 끝날 때쯤 배우겠지만, 지방법원 1심법원이고 고등법원 2심법원이니까 신급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어느 지방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만약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등 청구를 하는 문제가 생겨서는 당장 무슨 문제야? 내가 소장을 썼어. 쓸 수도 없지만 그럼 어떤 법원에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규정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다 민사소송법에 있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나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형식, 내용 이런 걸 이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저 다른 데 제가 설명해 놨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요 형사소송이나 혹은 행정소송이나 그런 헌법소송하고 이런 소송에서 나온 결과와 민사소송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언제 민사소송이 뭔지를 알아야 다른 소송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 민사소송법이 뭐냐, 이런 얘기가 생기겠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권리를 구제해 주거나 혹은 이러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것들을 규정한 법이고 결국 이 규정한 법의 의미는 뭐냐? 결국 사건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요게 있는 게 있고 아니다. 요건 사건에 대한 이걸 보호하는 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차는 절차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런 견해의 대립이라든지 견해의 대립 사건 보호가 목적이거나 본질이라고 하는 이 견해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건 앞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초예요. 그럼 이걸 의미는 뭐냐? 이런 민법을 하다 보면 뭘 얘기하냐면 민법에 보면 크게 보면 그 구체적 타당성 혹은 법적 정의 그게 아니고 법적 안정성 혹은 거래 안전 이걸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고 이걸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그 하나의 법률적 관점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만약에 민법을 바라볼 때 구체적 타당성 내지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개인의 구체적 행위를 훨씬 더 중요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선의취득 있어요. 선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선의취득이라는 원래 그 의미는 무소유의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걸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도품 유실물 같은 건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품 유실물인데 어떻게 인정해? 구체적 타당성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 2년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면 도품 유실물 특징도 인정되자. 뭐 이런 식의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 안정하면 이걸 중요시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니께 중요한 게 아니라 소멸시효. 예를 들어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내 건 내 거지. 어떻게 내 게 아닐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관점은 앞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해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사건 보호가 본질이다 그러면 야, 절차가 좀 이상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있으면 절차를 좀 무시해도 돼.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절차 보장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절차만 지키면 권리자가 아닌 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뭐냐면 앞으로 바라보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민법에서도 이렇게 바라봤듯이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 그러면 사건을 보호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 민사소송법 2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속하고 소송경제. 그러면 절차 보장이면 뭐예요? 신속하고 소송경제가 훨씬 중요하게 될 거고 사건 보호하는 목적이면 신속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더라도 뭐가 돼?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권리 한 100만 원 얻는데 한 10년쯤 걸려. 나 같으면 법원 폭파시켜버려요. 100만 원 얻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0년 동안 뭐 하자.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중요시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어디까지 있냐면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그 뭐 어떤 절차로서 공법으로서 뭐 이런 얘기 쭉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10분간 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시간인데 수업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민사소송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민법은 뭐였어요? 민법은 사법이었죠. 여러분이 배운 공법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거 상표도 어디 들어가요? 사법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 특허도 사법으로 배울 거예요. 다만 특허가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 건 이제 그 어떤 특허의 취소라든지 처분 문제가 생기면 이때 공법적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국가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는 거니까 결국 민사소송법은 공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당연히 공법이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인 이 공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강행규정이겠어요, 임의규정이겠어요? 이게 강행규정에서 당연히 강행규정이죠. 근데 민법이 규정은 전부 다 뭐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다 임의규정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의사가 우선 중요시하고, 그죠? 그 의사보다 중요한 건 강행법규고, 강행법규 밑에 당사자 의사 있고, 당사자 의사 밑에 뭐 사실인 관습이 있고, 사실인 밑에 뭐 임의규정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민법이니까 그런 거고, 민사소송법은 공법이고, 공법이니까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강행규정에 위반된 어떠한 행위들, 민사소송법에 위반된 어떠한 행위들은 전부 다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무효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 이걸 우리가 이제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강행규정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103조죠. 103조에 위반된 계약, 법률행위들은 전부 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일단 절대적 무효예요. 마찬가지예요. 강행법규니까.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위반되어 있는 규정이니까 이 행위들, 이 소송행위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에 위반된 소장 제출도 소송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이니까 이거 위반된 거는 전부 다 뭐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이 무효인 것과 이 무효인 거를 간과하고 나서 판결이 나왔어.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했어요.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을이 사망을 했어. 산 사람은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해야지 한쪽이 사망하면 이건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소송 행위니까,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죽어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이 소송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근데 법원이 얘가 죽은 걸 모르고 간과했어. 간과했으니까 죽은 자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는 무효지만 이 무효를 간과한 판결 있잖아요, 이 판결. 이 판결이 그럼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특허법에서도 나오지만 명백하고 완전해야만 무효가 되고, 그러나 하자가 있지만 유효인 행위가 있어요. 특히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무효를 시켜주지 않고 하자가 있고, 다만 뭐 그걸 취소하거나 혹은 완전한 행위로 만들 기회를 주도록 하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행위는 무효지만 이걸 간과한 판결을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계속 나오는 요거는 또 한번 제가 이건 한번 10번을 설명할, 앞으로 10번은 내가 설명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한 1교시를 맺으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공법이에요. 공법을 규정하는 모든 법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니까 민사소송법에 주어지는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그래. 이 소송행위는 전부 다 무효야. 무효지만 이 무효인 거를 간과한 이 판결을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논의가 뭐냐? 요 논의가 여러분들 4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걸 박스로 해놨어요. 내 책 4페이지에 보면 그걸 박스로 해놨으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소송행위가 있는데 그 소송행위 유효냐 무효냐는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박스가 그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무효 판결이 전부 다 유효고, 근데 무효인 판결이 4개가 있어요. 무효인 판결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뭐냐면
망, 적, 개. 요 네 개를 빼놓고는 제망적개라고 하는 요 네 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유예요. 그거 되게 쉽죠? 간관 판결은 뭘 빼놓고 제망적개 네 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뭐다? 이유다. 그럼 요 제망적개가 뭐냐? 제망적개가 뭐냐? 연습곡이죠. 2교시에서 봅시다. 제망적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고 앞으로 수업은 있잖아요. 보통 55분에서 60분 그리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면 보통 한 5시 20분쯤에 끝날 거예요. 무조건 5시 반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요 역삼역에서 5시 반에 40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푸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다른 날 보고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뭐 20분 더 한다고 그 지하철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5시 25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으시더라도 요 근처에서는 5시 반에 잡으시면 되고 좀 멀리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시간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 안에 끝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